유럽의 한 회의장,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단정적인 목소리 하나가 분위기를 지배했었습니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런데 화면 하나가 바뀌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었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됐었는데요. 분명히 막혔어야 했는데 뚫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정했었는데요.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였었는데 그 선택이 이상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했었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었는데요. 표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간신히 뒤집었다고 생각했던 그 흐름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었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숫자를 보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날도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민간 위성업체와 국방부가 함께 쓰는 협업 공간이었는데 창문 하나 없는 지하 2층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마다 중동 지역 위성 영상이 펼쳐져 있었고 각자의 앞에는 두툼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팀장 박재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 없음이라고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지난 사흘간 팀 전체가 밤을 새워 검토한 결론이었으니까요. 위성 영상 분석, 신호 데이터 교차 검증, 현지 정보기관 보고서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동 상황은 안정적이다. 이상 징후 없음.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사무실 쪽 화상 연결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워싱턴과 연결된 라인에서는 수고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흘을 버텼다는 안도감이 방 안에 가득 찼죠.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박재현 씨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무엇을 묻는지. 이 씨, 동의하나요? 말로 하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영상 분석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열화상 데이터였습니다. 한 줄짜리 수치였는데 누군가 그냥 지나쳤을 게 분명한 숫자였어요. 작았으니까요. 전체 보고서에서 각주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어요.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바로 돌아왔을 겁니다. 저도 그때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뭔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마치 가구 배치를 바꿔놓고 원래대로 돌려놨는데 아주 조금 각도가 틀어진 것 같은 느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몸이 먼저 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5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데이터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분석팀 전체가 같은 결론을 냈고 저도 그 결론에 서명했어요. 사흘 뒤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 신호는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있었어요.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 이후로 저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이상 없다고 할 때 한 번 더 본다. 회의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박재현 씨가 정리 발언을 시작했어요. 보고서는 내일 오전까지 최종본으로 제출하고 오늘은 각자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열화상 수치를 다시 불러왔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죠.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의심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박재현 씨가 나가면서 불을 껐습니다. 회의실이 모니터 빛만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복도 자동 센서 등이 꺼진 지 오래였고 제 모니터 빛만 천장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3시간 전에 식었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실 생각도 없었죠. 저는 타임스탬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데이터는 사흘치가 있었어요. 우리 팀이 검토한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치 평균값만 올라와 있었는데 저는 원본 로그 파일을 직접 불러왔어요. 600개가 넘는 행이었습니다. 누군가 평균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묻혀버린 숫자들이었죠.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오전 10시 47분 수치가 튀었어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0.3도 차이였어요. 열화상 분석에서 0.3도는 오차 범위 아닙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수치였죠.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 12분 또 튀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5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다만 그때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세 번째 날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오전 9시 3분, 11시 55분, 오후 4시 20분. 세 번이었어요. 그리고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정확히 일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작위도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노이즈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저는 11년간 이 데이터만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노이즈가 아니었어요. 저는 좌표를 찍었습니다. 수치가 튄 지점들의 위성 영상을 하나씩 불러왔어요. 낮 영상이었고 해상도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막이었습니다. 모래와 바위, 그리고 희미한 도로 흔적, 평범한 중동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좌표에서 멈췄습니다.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 옆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림자였어요. 위성 영상 해석에서 그림자는 높이를 나타냅니다.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음 촬영분 2시간 뒤 영상에서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사라졌어요. 이동한 겁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모니터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열화상 수치 편차, 작은 그림자, 이동한 물체. 각각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고서에 올리기엔 근거가 너무 얇았습니다. 박재현 씨한테 가져갔다가는 이 씨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은요. 대신 같은 구역의 신호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위성 신호 감청 파일이었습니다. 해당 좌표 반경 50km, 지난 사흘치를 뽑아달라고 시스템에 넣었어요. 처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소파에 잠깐 누웠습니다. 잠든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20분 뒤 알림이 울렸어요. 신호 데이터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를 보는 순간 똑바로 앉았습니다. 신호가 있었어요. 열화상 수치가 튄 시간대와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30분 이내의 오차였습니다. 위성과 신호 감청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에요. 다른 위성, 다른 장비, 다른 경로로 수집된 데이터였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은 시간대, 같은 구역에서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2번 겹치면 패턴입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그냥 숫자로만 달았습니다. 누가 봐도 무슨 파일인지 모르세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서울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담당 구역 인접 지점의 위성 촬영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다음 촬영은 6시간 뒤였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신호, 우리 팀만 수집한 게 아닐 텐데 다른 쪽에서는 이미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보고 있다면 왜 아무 말이 없는 걸까요?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화장실을 한 번 다녀왔고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새벽 지하 사무실은 냉방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전 6시 32분 위성 촬영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좌표를 열었어요. 어젯밤 그림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모래밭이었습니다. 도로 옆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림자도 없었고 물체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런데 도로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젯밤 영상에는 없던 바퀴 자국이 있었어요. 모래 위에 난 흔적이었습니다. 위성 해상도에서 겨우 잡히는 수준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차량 2대 이상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요. 모래 흔적은 바람이 불면 빠르게 사라지거든요. 이 지역은 새벽에 바람이 셉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촬영 직전에 이동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출력물을 뽑았어요.
3개의 타임스탬프, 신호 데이터 그래프, 그리고 2장의 위성 영상. 총 6장이었습니다. 얇은 종이 묶음이었지만 손에 쥐는 순간 무거웠어요. 오전 8시 박재현 씨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리로 갔어요. 조용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에 발견한 거라고 말했어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멈추는지 보고 있었어요. 열화상 수치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0.3도라고 했어요. 오차 범위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이면 오차인데 3번이 패턴으로 반복되면 다르다고 했어요. 신호 데이터도 같은 시간대에 반응했다고요. 그는 신호 데이터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 2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한참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씨, 이 바퀴 자국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해상도에서 바퀴 자국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종이를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건넸습니다. 이씨, 우리 어제 결론 냈어요. 팀 전체가 검토한 거고 보고서는 오늘 오전에 올라가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거라고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씨, 5년 전 생각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는 신호가 명확했는데 우리가 놓친 거고 지금은 신호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이건 달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맞을 수도 있었어요.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제가 5년 전 트라우마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숫자는 숫자였습니다. 패턴은 패턴이었고요. 박재현 씨는 모니터를 켰어요.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출력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오전 9시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인사가 오갔어요. 어제 수고했다는 말도 나왔고 오늘 일찍 끝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가벼웠어요. 사흘간의 긴장이 풀린 사람들 특유의 느슨함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인접구역 위성 운영사 2곳에 비공식 데이터 공유 요청을 넣었어요. 우리 팀 명의가 아니라 제 개인 연구자 계정으로요. 시간이 걸릴 거였습니다. 하루, 어쩌면 이틀이요. 그런데 2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한 곳이었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어요. 요청하신 구역 데이터는 현재 공유 불가 상태입니다. 사유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공유 불가, 사유 기재 불가. 이런 답변은 처음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비공식 데이터 공유를 수십 번 요청했지만 이런 식의 거절은 없었어요. 보통은 시간이 걸린다거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사유를 말할 수 없다는 건 달랐어요. 누군가 이미 그 구역을 잠가 놓은 겁니다. 저는 메일창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잠긴 구역,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절, 그리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 상황. 이 3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 가야 했습니다. 팀을 통하면 안 됐어요. 박재현 씨한테 다시 가도 결과는 같을 거였습니다. 공식 라인으로 올리면 어딘가에서 막힐 거였어요. 그렇다면 공식 라인이 아닌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떠올렸어요. 3년 전에 학회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이었는데 명함을 받아두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이름은 최준혁 씨였습니다. 지금 연락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전화를 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제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시스템 공지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전체 팀 긴급 브리핑. 사유 중동구역 상황 업데이트.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긴급 브리핑이었어요. 어제 이상 없음 결론을 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박재현 씨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낯선 얼굴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우리 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지가 달랐어요. 국방부 직인이 찍힌 출입증이었습니다. 12명이 앉았어요.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박재현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프로젝터에 연결됐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지도였어요. 중동 지역 전체 지도였는데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좌표를 알아봤어요. 어젯밤 제가 추적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박재현 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낸 구역에서 오전 10시경 미확인 차량 이동이 포착됐다고요. 현재 추가 분석 중이며 우리 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제 보고서 최종 검토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박재현 씨가 팀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박재현 씨가 저를 봤어요. 딱 1초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있는 사람 절반이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었다고 말했어요. 열화상 수치 편차와 신호 데이터 시간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어젯밤 위성 영상에서 그림자 이동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봤어요. 시선이 달랐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저를 본 눈빛이 아니었어요. 자료가 있냐고 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동행한 다른 사람과 짧게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20초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바로 볼 수 있냐고요. 저는 서랍에서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박재현 씨한테 가져갔다가 돌려받은 바로 그 6장이었어요.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 접어두었던 종이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2분이 넘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 침묵을 듣고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50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이름표에 이정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 신호 데이터 어떤 경로로 받으셨어요? 시스템 직접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팀 공식 채널이 아니라 제 연구자 계정으로 요청했다고요. 이정민 씨가 50대 남자를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50대 남자가 출력물을 들었습니다. 가져가도 되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정민 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박재현 씨한테 짧게 말했어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다고요. 추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10초, 20초가 지났습니다. 박재현 씨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아침에 종이를 돌려줄 때의 눈빛도 아니었고 회의 중에 저를 흘끗 봤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표정이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씨, 어젯밤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어요. 빈 회의실이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아직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좌표를 찍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안도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따라왔거든요. 국방부 사람들이 오늘 오전에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차량 이동이 포착됐다고요. 그런데 저는 어젯밤에 이미 그 흔적을 봤어요. 신호 데이터도 확인했고 위성 영상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오전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우리한테 알려준 걸까요? 그리고 어젯밤 제가 비공식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을 때 사유도 없이 거절한 그 운영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걸까요? 프로젝터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지도가 사라졌어요. 회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준혁 씨한테 연락해야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그런데 자리로 돌아오니 제 모니터에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목도 없었어요. 본문에 딱 한 줄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메일을 닫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11글자였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제목도 없는 메일이었어요.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온 거였는데 발신 주소가 자동 생성된 임시 계정이었습니다. 추적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주소였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고일 수도 있었어요. 위협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도움을 주려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11글자로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메일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외장 드라이브에 저장했어요. 회사 서버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메일을 삭제했어요.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최준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 썼습니다. 오래전에 명함 받았는데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요. 급한 건 아니라고도 썼습니다. 급하다고 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30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6시에 통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2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건 단편들이었습니다. 열화상 수치, 신호 데이터, 위성 영상, 바퀴 자국, 각각은 약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종이에 손으로 썼어요. 디지털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오전 첫 번째 열화상 편차, 같은 날 오후 두 번째 편차, 그리고 신호 반응, 이틀 전 세 번째 편차와 세 번의 신호, 어젯밤 그림자 이동 확인, 오늘 새벽 바퀴 자국, 오늘 오전 국방부 연락, 오후 2시 긴급 브리핑, 그리고 이름 없는 메일. 종이 위에 늘어놓고 보니 달랐어요. 이건 우연히 포착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계획적으로요. 사흘에 걸쳐 조금씩 위성 촬영 간격을 계산하면서 이동한 겁니다.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민간 위성 촬영 스케줄은 공개 정보입니다. 하지만 군사 위성 스케줄은 아니에요.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고 있었어요. 아직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움직임은 탐지를 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간 위성에는 걸리되 군사 위성에는 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었어요. 그 차이는 중요했습니다. 완전히 숨으려 했다면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움직였어요. 민간 데이터에 흔적을 남기면서요. 의도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누군가한테요. 저는 다시 타임라인을 봤어요. 국방부가 오늘 오전에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어요. 국방부가 사흘 동안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기다렸을까요? 6시가 됐습니다. 최준혁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갔고 받았습니다. 반갑다고 했어요. 저도 반갑다고 했습니다. 잠깐 일상적인 말이 오갔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특정 구역 위성 데이터 공유 요청을 했는데 사유 없이 거절당했다고요. 혹시 아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3초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어느 구역이냐고요. 좌표를 말했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어요. 5초, 6초.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씨, 그 구역 데이터 지금 어디에 저장해뒀어요? 외장 드라이브라고 했습니다. 회사 서버엔 없다고요. 잘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렇다고 했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2분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얘기.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외장 드라이브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이정민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오후 브리핑에 왔던 국방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직 건물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도 수고하셨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둘 다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버튼이 눌려 있었어요. 이정민 씨가 정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 가져오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이씨, 앞으로 추가로 발견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주시겠어요? 팀 내부 채널 말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가 먼저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빠져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저녁이었어요. 이정민 씨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팀 내부 채널 말고요. 국방부 사람이 왜 팀 내부를 피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름 없는 메일.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2개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향만 달랐어요. 내일 최준혁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어요. 그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요. 최준혁 씨를 만난 건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가 정했어요. 광화문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들어가면서 보니 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메뉴판을 보고 있었지만 읽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어요. 제가 앉자마자 그가 메뉴판을 내려놨습니다. 인사도 짧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요. 그 좌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2주 전부터였다고 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 해당 구역에 대한 비공식 분석 요청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요청 자체가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다고요. 위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고요. 음식이 나왔어요. 둘 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분석 취소 사흘 뒤에 해당 구역 인접 지역에서 장비 이동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연구소 일부 인원이 자체적으로 추가 분석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그 팀이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됐다고 했어요. 흩어버린 겁니다. 저는 외장 드라이브를 꺼냈어요.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그가 받았어요. 어젯밤에 추가로 확인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민간 위성 스케줄에는 걸리도록 군사 위성에는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다고요. 누군가한테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 같다고 했어요. 그가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이씨, 회사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름 없는 메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민 씨 얘기도요. 그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다시 떴습니다. 이정민 씨가 팀 내부 채널을 피하라고 했다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그 사람 국방부 정보분석과 소속이에요. 일반 분석관이 아닙니다. 저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씨, 오늘부터 개인 메일이랑 메신저 쓰지 마세요. 회사 시스템도요. 할 말 있으면 이렇게 만나서 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팀원들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몇 명은 있었는데 모두 박재현 씨 자리 쪽을 보고 있었어요. 박재현 씨 자리에는 모르는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었어요. 어제 브리핑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재현 씨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수진 씨가 맞냐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잠깐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요. 별도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외부 위성 운영사에 비공식 데이터 공유 요청을 하셨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제 이름이 찍힌 요청 기록이었습니다. 개인 연구자 계정으로 보낸 거였는데 출력돼 있었어요. 이 요청, 팀장 승인을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한 요청이라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다른 거였습니다. 오늘 점심에 최준혁 씨를 만나셨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저와 최준혁 씨가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문제가 되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물었어요. 외장 드라이브에 회사 데이터를 저장하신 적 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이씨,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지 아세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민 씨가 들어왔어요. 3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가 2사람한테 말했어요. 잠깐 나가 계세요. 2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정민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이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정민 씨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지도였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봤던 것과 같은 중동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빨간 점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3개였습니다.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 좌표를 읽었어요. 하나는 제가 사흘 전부터 추적해온 그 지점이었습니다. 나머지 2은 처음 보는 좌표였어요.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정민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3주 전부터 추적하고 있는 이동 경로입니다. 3주 전이요?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어요. 3주 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흘 전에 발견했어요. 그 말은 국방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 팀한테 이상 없음 결론을 그대로 올리게 했냐고 물었어요. 이정민 씨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짧았지만 충분했어요. 알아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가 태블릿을 다시 봤습니다. 이 이동, 단순한 장비 이동이 아닙니다. 새 지점이 교차하는 지역에 특정 인물이 있어요. 사흘 전부터 그 인물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특정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돌려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군복은 아니었는데 자세가 군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래에 적혀 있었어요. 카림 알 라시드, 중동 지역 독립무장 세력 전략 자문, 15년간 복수의 국가의 무기 공급 루트를 관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이정민 씨 표정을 보니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움직이고 있냐고 물었어요. 이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무언가 큰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동 루트에 한국 방산 기업 한 곳의 해외 법인 좌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 한국 기업이요? 이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기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씨,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데이터 공유 요청이 막혔는지, 왜 팀 결론을 그대로 올리게 했는지, 왜 어젯밤에 메일이 왔는지. 저는 천천히 생각했어요. 데이터를 잠근 건 이 이동을 감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보는 걸 막으려는 거였어요. 팀 결론을 그대로 올린 건 공식 기록에 이 상황을 남기지 않으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름 없는 메일은 저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려는 거였습니다.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이 이정민 씨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어요. 그럼 저한테 왜 이걸 보여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정민 씨가 태블릿을 닫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어젯밤에 혼자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가 3주 동안 추적하면서도 잡지 못한 패턴이었습니다. 열화상 수치 편차와 신호 데이터의 시간대 교차. 그걸 이 씨가 하룻밤에 잡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씨 눈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멀리서 사무실 소음이 들렸습니다. 전화 벨 소리, 키보드 소리. 평범한 오후였어요. 이 회의실 밖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 거냐고요. 이정민 씨가 창문 쪽을 봤어요. 창문이 없는 회의실이었는데도요. 그러다가 저한테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루트, 중동 내 특정 세력, 그리고 제3국 중개인. 이 셋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납시다. 주소는 문자로 드릴게요. 개인 번호로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이씨, 오늘 밤 데이터 한 번 더 보세요. 세 번째 좌표 인근이요. 뭔가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개의 빨간 점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카림 알 라시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말하지 않은 한국 기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외장 드라이브가 안쪽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봤어요.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집에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았어요. 세 번째 좌표를 열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사무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이번엔 커피도 뽑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화면을 봤습니다. 이정민 씨가 말했어요. 뭔가 더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5년 전 이후로 저는 느낌보다 숫자를 믿어왔는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어요. 세 번째 좌표 인근 위성 영상을 사흘치 전부 불러왔어요. 시간 순서대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 장씩 봤어요. 빠르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한 장씩이었어요. 두 번째 날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 모서리였어요.
메인 분석 대상 구역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봤다면 그냥 지나쳤을 자리였어요. 저도 처음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다가 멈췄어요. 되돌아왔습니다. 건물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옥상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위성 해상도에서 겨우 잡히는 크기였어요.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였어요.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3시간 뒤 영상이었어요. 컨테이너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2장을 나란히 놨어요. 있다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3시간 사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대 신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전까지 제가 추적했던 신호는 이동 신호였습니다. 차량, 장비, 사람의 이동에서 나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이 신호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저는 11년간 이 데이터를 봐왔어요. 이건 통신 신호였습니다. 그것도 암호화된 단방향 신호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단방향 암호화 통신. 수신자는 있고 발신자는 숨긴 신호였어요. 군용 통신에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위성에 잡혔어요. 의도적으로 잡히게 한 거였습니다. 또요. 누군가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민간 분석 라인이 볼 수 있도록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외장 드라이브예요. 그리고 이정민 씨 개인 번호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찾았다고요. 내일 가져가겠다고요. 3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카림 알 라시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 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 안에서요. 한국 방산기업 해외법인 좌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단방향 암호화 통신 신호가 민간 위성에 잡혔고요. 이 신호를 보낸 사람은 숨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보여주려는 거였습니다. 특정 사람한테요. 그 특정 사람이 누구일까요? 카림 알 라시드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 해외법인 이정민 씨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확인이 안 된 걸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3번째 좌표 건물 영상을 불러왔어요. 컨테이너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최대한 확대했어요. 건물 외벽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뭔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였습니다. 아랍어 같았는데 그 아래 작게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해상도 1개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이미지를 저장했습니다. 화질 개선 요청을 넣으면 이틀이 걸렸어요. 내일 이정민 씨를 만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외장 드라이브를 확인했습니다. 있었어요. 일어서다가 모니터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건물 외벽에 그 글씨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랍어 아래 적힌 작은 글씨. 해상도를 높이면 읽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틀 뒤였어요. 그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복도 자동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최준혁 씨였습니다. 밤 12시 넘어서요.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말했어요. 이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 나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이씨 만나러 왔던 2사람, 국방부 정보분석과 소속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확인했다고 했어요. 국방부에 아는 사람 통해서요. 그 배지 가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최준혁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씨,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식당 있잖아요. 제가 나오고 나서 그 식당 CCTV가 고장났어요. 같은 시간대예요. 저는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서울 자정이었습니다. 우연히 2번 겹치면 패턴이에요. 제가 사흘 전에 스스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패턴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최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이씨, 오늘 밤 조심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자정거리였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한강이 멀리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저는 걸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신호를 놓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확신보다 의심을 믿기로 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가짜 배지를 단 사람들, 고장난 CCTV,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기업, 그리고 건물 외벽에 읽지 못한 글씨.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였어요. 저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가방을 고쳐맸어요.
외장 드라이브가 안쪽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봤어요. 아직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이정민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건물 외벽에 그 글씨. 이틀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시간이 걸리고 공식 채널이 아닌 방법이었지만요. 저는 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3년 전 학회에서 만났던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위성 영상 화질 개선 전문가였어요. 민간인이었고 어떤 기관과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문자를 남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내일 아침 일찍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내렸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서울 자정거리는 조용했어요. 멀리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기다렸습니다. 건물 외벽에 그 글씨. 읽히는 순간 이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불이었습니다. 저는 건넜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